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그 카페를 통해서 여러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남겨주신 공통된 질문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결핵의 그 발생률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 결핵 환자의 발생률이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결핵 환자의 발생률이 10만 명당 약 70명 정도로 감소를 하였고 가장 높았던 2011년도와 비교를 하면은 거의 30% 이상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의료진과 국가의 정책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점은 아직까지 치료가 많이 힘든 난치성의 다제내성 결핵이라든지 이러한 치료가 힘든 결핵은 그 감소 속도가 그렇게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70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 그리고 이보다 더 치료가 힘든 광범위 내성 결핵 환자도 50명에서 60명 정도 연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결핵은 잊혀진 질병이라고 알기 쉽지만 실제로 한 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약 2,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결핵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고 안심하기는 이른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 11월부터요 올해 8월까지 저희 그 결핵 스토리 카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 질문을 주시고 제가 답한 내용에 대해서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핵의 전염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리20지유님께서 임파선 결핵의 경우에도 전염이 되나요? 이런 내용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답변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임파선 결핵만 있는 경우, 즉 폐나 기관지에 결핵이 함께 있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전염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파선 결핵이 좀 더 심해져가지고 고름이 생기고 이 고름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고름을 실제로 막 손으로 만지고 이것을 입이나 코를 통해서 흡인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이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폐결핵이나 기관지 결핵 없이 임파선 결핵만 있는 경우는 전염성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또는 집에 계시다가 그 격리를 어떻게 해제를 해야 되는가, 언제부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가 많이 여쭤보셔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 그 처음에 이제 가래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는 도말 검사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도말 검사에서 균이 나오지 않았던 도말 음성 폐결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주 정도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호전이 있으면은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도말 양성, 즉 처음에 가래를 뱉었을 때 현미경으로 보는 도말 검사에서 균이 보였던 그런 폐결핵은 최소한 2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임상적인 호전을 보이면서 또한 매일 이렇게 시행을 한 객담 도말 검사에서 연속해서 3번이 음성이 나와야 우리가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도말 결과에 상관없이 다제내성 폐결핵이나 광범위 내성 그 폐결핵 같은 경우는 도말 양성 폐결핵과 마찬가지로 2주 정도 치료를 하고 호전이 있어야 되고 객담 도말에서 3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되고 또한 이상적으로는 배양까지 한번 음성이 나온다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YFFH님께서 보내주셨던 질문입니다. 폐결핵의 진단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배양 음성인 경우 결핵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처음부터 균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완치 판정은 어떤 조건 하에서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결핵을, 특히 폐결핵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가래, 객단 검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객단 검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도말 검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현미경으로 보는 도말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는 그 객담을 뱉은 것을 키우는 배양 검사라는 것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결핵균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DNA 성분을 검출해내는 핵산 증폭 검사라는 것을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결핵의 병변이 그렇게 크지 않고 초기에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가래를 뱉어도 이러한 균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결핵 환자들 중에서 도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약 30% 정도, 그리고 배양 검사는 약 60% 정도 양성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균이 나오지 않는, 실제로 균이 증명되지 않는 환자는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그럴 때 이제 가슴 엑스레이라든지 가슴 CT와 같은 영상 검사 소견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에 구멍이 나는, 즉 공동은 결핵일 때 보일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균이 증명이 실제로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엑스레이나 CT에서 강력히 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을 때는 우선은 결핵 치료를 하고, 그 치료를 한 이후에 이런 엑스레이나 CT에서 호전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치료를 하고요. 제일 마지막 달에 그 가래 검사를 했을 때 배양이 음성이 나오고, 또 그 마지막 달 이전에 한 번이라도 이 음성 결과가 같이 한 번이라도 더 있으면 우리가 그럴 때 완치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고, 반대로 치료를 4개월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행한 가래 검사에서 배양이 양성이면 우리가 치료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성결핵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내성결핵을 진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통적인 약제 감수성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래를 뱉어서 그게 균이 자라나오면, 즉 배양이 된 검체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검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되는 보통 15종 이상의 결핵 약제에 대해서 모든 항결핵제에 대해서 내성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약제 감수성 검사는 배양된 검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균을 키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균을 채취를 해서 다시 약제 감수성 검사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진단을 받고 보통은 2달 내지 3달이 지나야지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검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핵균이 가지고 있는 내성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직접 검출해내는 그러한 검사 방법들이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신속 내성 검사,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 요즘에 많이 이용이 늘고 있는 엑스퍼트 검사 같은 것들이 그 유전자 내성을 보는 검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속 내성 검사 같은 경우는 도말이 양성인 검체를 바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배양 검체를 함께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결핵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에 대한 내성을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장점은 검사를 하고 며칠 이내에 결과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엑스퍼트 검사는 그 객담을 바로 이용해서 가래를 바로 뱉어서 검사를 할 수 있고, 리판핀에 대해서 내성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검사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2시간 내지 3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일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카페에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올려주시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주시는데요. 특히 이제 간독성에 대해서 올려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님께서 올려주셨던 질문인데, 아버님이 결핵으로 치료 중인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속이 메스껍고 속쓰림이 심하고 물냄새도 맡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에 왔는데 피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1200이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간독성, 그러니까 간 수치가 올라가는 이러한 간독성은 결핵 치료를 할 때 발생하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간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피 검사를 자주 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이어나갈 수가 있지만, 실제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간 수치가 보통 정상의 5배 이상, ALT라는 간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통 정상이 40을 삼으면 5배면 약 200 정도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약 200 이상. 그리고 간염 증상이 있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간염 증상은 열이 난다든지 또는 앞서 보셨던 환자분과 같이 속이 메스껍다든지 토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간염의 증상인데요. 그러한 간염의 증상이 있을 때는 간 수치가 3배 이상, 즉 120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약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결핵약에 의한 부작용인지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부작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검사도 해야 되고, 또는 다른 약제, 건강식품이 같은 거를 복용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혹시나 음주를 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을 끊고 일반적으로 간 수치가 정상화되고 나면 그 이후에 약을 한 가지 종류씩 재투여를 하면서 어떠한 약에 의해서 이러한 간독성이 발생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간독성일 때 나타날 수 있는 몸살기라든지 또는 속이 메스껍다든지 또는 구토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간독성이 아니더라도 약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이 메스껍다든지 토하는 이러한 증상이 좀 오래 지속이 된다 또는 이러한 것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단순한 약의 부작용인지 또는 간독성이 아닌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권고를 드립니다. 피부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러브00님께서 주셨던 질문인데요. 보시면 발진이 온몸에 퍼져서 피부약을 먹었는데도 얼굴까지 퍼져서 약을 아예 끊자 하셔서 9일 정도 끊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피부 부작용은 치료 초기에 주로 좀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그 증상을 조절하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발진이나 가려움 증가 같은 이러한 피부 증상들이 전신에 퍼지면서 또한 발열과 같은 이러한 전신적인 증상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는 심각한 어떠한 그 알러지 질환의 전구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신 증상이 있다 또는 열이 동반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고, 필요에 따라서는 간독성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약을 다 중단을 하고 나중에 호전이 된 이후에 약을 한 가지씩 다시 복용을 하면서 어떠한 약에 의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주십니다. 뭐 기력이 없고 졸린다, 뭐 이런 부작용은 사실은 결핵 치료를 하면 초반에 누구나 다 호소하시는 증상인데요. 대개는 시간이 가면 점차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은 결핵약 중에서 그 이소니아지드라는 그러한 약에 의한 말초신경염 증상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예방해주는 그 비타민을 피리독신과 같은 비타민을 보충하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이 아픈 거는 특징적으로 그 피라지나마이드라는 결핵약제에 의한 부작용일 수가 있는데, 대개는 진통제를 함께 복용을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심한 경우에는 통풍성 관절염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그 주치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눈이 침침한 증상은 에탄부톨이라는 항결핵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신경염의 증상일 수 있는데, 이 눈이 침침한 증상은 만약에 이게 시신경염에 의한 증상이라면 시간이 점점 지나서 병이 진행을 하면 나중에는 이게 약을 중단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력이 좀 떨어지고 눈에 특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담당 주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파선 결핵도 많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임파선 결핵은 지금 삐루리님께서 올리셨던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임파선 결핵을 18개월째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얼마 전에 또 몽울이 잡혔다고 돼 있어서 담당 선생님께서 2차 약을 복용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임파선 결핵은 상당히 좀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역설적 반응이라는 게 흔하게 생기기 때문인데요. 역설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핵약을 먹어서 치료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서 기존의 병변이 커지거나 또는 병변이 없던 위치에 새롭게 병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면역 반응인데요. 이러한 역설적 반응은 보통은 결핵 치료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이 임파선 결핵이 혹시나 내성이 있어서, 즉 치료가 잘 안 되어서 이렇게 커지지는 않는지, 즉 내성으로 인한 치료 실패와 반드시 감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성 검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폐결핵과 달리 이러한 임파선 결핵은 뭐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뭐 고름을 뽑아내서 검사를 해도 사실 균이 실제로 증명이 되지 않고 균이 배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임파선 결핵과 같은 폐 결핵은 균이 증명이 되지 않아서 약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러한 역설적 반응으로 추정이 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너무 오래 간다든지 반복해서 발생을 한다면 경험적으로 2차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핵성 흉막염도 마찬가지인데요. 1235TM님께서 올려주셨던 질문인데, 어머님께서 결핵성 흉수염을 진단을 받고 퇴원했는데 물이 다시 찬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결핵성 임파선염과 마찬가지로 역설적 반응이 흔합니다. 그래서 치료 초기에는 오히려 흉수가 더 차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역설적 반응은 대개 치료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물이 너무 많이 차게 되면 숨이 차는 그러한 그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물이 차서 그 상태로 굳으면 이게 흉터가 크게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흉수를 결핵 치료를 하는 초기에 반복적으로 뽑아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잠복결핵 감염 접촉자 검진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요미 윤서님께서 올려주셨던 질문인데, 접촉자 검진을 해서 잠복결핵이 확인됐는데 약을 의무적으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이 좀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결핵균에 감염이 되어서 체내에 아주 소수의 살아있는 그 결핵균이 있지만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고 증상도 없고 가래 검사나 엑스레이에서 정상인 경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몸속에 결핵균이 들어왔지만 우리 몸의 강력한 면역 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결핵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쉽게 생각하면 보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복결핵 감염이 왜 중요한지는 결핵의 자연경과를 아시면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가 결핵 환자를 통해서 결핵균에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70% 정도는 결핵균 자체가 몸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감염이 되는 거는 실제로는 한 30% 정도인데요. 이 감염이 되고 나면 보통 한 5% 정도는 결핵이 실제 발병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인 95% 정도는 아무런 증상 없이 잠복결핵 감염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잠복결핵 감염인 상태에서 살아나가다가 혹시나 면역이 떨어지는 어떠한 특정한 시점이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이게 실제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복결핵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 또는 잠복결핵 감염일 때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잠복결핵 감염을 검사하고 치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결핵 발병의 위험군, 특정 질환, 예를 들면 에이즈 환자라든지 또는 특정 약제, 예를 들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 두 번째가 여기서 질문에 해당이 되었던 그 결핵 환자의 접촉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저와 같은 이제 의료인이 해당이 되는데, 결핵 환자의 접촉자는 밀집된 공간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고, 또 최근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결핵 발병도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잠복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면 당연히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이번에는 리판핀 내성 결핵 환자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해야 하냐요라고 백량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내성결핵 환자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방적인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다제내성결핵과 같은 경우에는 확립된 치료법은 없고, 최근에 델티바라든지 서투라와 같은 이러한 신약을 이용해서 내성결핵 환자의 접촉자에서 결핵 발병을 억제하는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알려진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개는 2년 정도 엑스레이를 추적 관찰하면서 결핵이 발생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통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엉엉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 몸에 체력을 기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PT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상담하니 PT도 몸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며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정말 받지 말아야 할까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봤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 피로감을 느낄 정도의 운동은 추천하지 않고, 특히나 이제 PT와 같은 근력 운동은 더욱이 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뭐 피로감을 느껴서 뭐 결핵 치료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좀 근력 운동과 같이 상당히 좀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세포가 파괴가 되는데요. 근육 세포와 간 세포는 일부 그 수치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근육 세포가 파괴되면 간 수치가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 세포가 파괴되어서 간 수치가 올라갔는데 이것이 꼭 결핵약에 의해서 간독성이 생긴 걸로 오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결핵약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가능한 환자분들께 PT와 같은 근력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혹시나 그 회원님들께서는 결핵 치료를 하다가 결핵균이 아닌 비결핵 항상균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요. 건강이 최고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 올해 1월에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비결핵 항상균이 기관지 세척액에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업세수스라는 균인데 치료가 매우 어렵고 항생제 내성이 강하다 하여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결핵 항상균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이 비결핵 항상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항상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에 저항성을 보이는 균을 통칭해서 우리가 항상균이라 하고 대표적인 균이 이제 결핵균입니다. 결핵균도 항상균의 한 종류고 나병균도 항상균의 한 종류인데 결핵균과 나병균을 제외한 모든 항상균을 우리가 비결핵 항상균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이 비결핵 항상균은 현재까지 180여 종 이상이 상당히 많은 세부균종이 알려져 있고 결핵과 달리 사람 간의 전염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핵과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결핵이라는 균은 사람의 가래를 뱉든 조직 검사를 하든 균이 나오면 그것은 바로 결핵이라는 병이 확진이 된 것이고 확진이 되면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지만 이 비결핵 항상균이라는 이러한 균은 환경에도 널리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이 사람 몸에 들어가도 병을 일으키지 않는 즉 병원균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나왔다고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균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이에 합당한 기침이나 가래와 같은 증상이 계속해서 있고 또한 엑스레이나 CT에서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을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 종합적으로 다 있을 때 우리가 비결핵 항상균에 대해서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폐결핵을 치료하는 도중에 비결핵 항상균이 배양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강의 때도 마지막에 실었던 슬라이드 내용인데요. 특히 결핵, 그 중에서도 다제내성이나 광범위내성 결핵을 진단을 받으면 처음에 치료를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어두컴컴하고 끝이 보이지 않으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을 가다 보면 결국 끝에는 이렇게 빛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결핵이라는 병은 누구나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종환 교수님 강의 정말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 역시 결핵을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정확한 치료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강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대로 터널 끝에 빛, 터널 안에 어두운 상황에서 교수님의 강의가 터널을 좀 밝혀주는 작은 촛불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강의를 진행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께서도 게시판을 통해 다른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들을 좀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입니다. 사람세상이라는 분인 것 같아요. 카페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원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수님은 이런 식품을 권장하시는 걸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자 입장에선 꼭 그렇지 않은 종류, 아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먹고 싶다면 무엇이 좋은지 꼭 피해야 할 식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교수님께서 이런 식품을 권장 안 하시는 걸로. 네, 말씀하시잖아요. 저뿐만이 네. 아니라 대부분의 결핵을 보시는 선생님은 아마 권장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건강식품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먹는다고 해서 큰 부작용이 사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도 사실인데, 근데 가끔씩 보면 이게 그 약이 어떻게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나 뭐 이런 건강식품을 먹든지 또는 뭐 다른 약제를 복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혈액 검사에서 뭐 특히 뭐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치료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결핵약 때문인지 또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건강식품에 의한 그러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증상인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농담 삼아서 건강식품 사서 드실 돈으로 뭐 맛있는 고기 드시고 비타민 그 많이 든 과일과 야채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도 치료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대한 복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신 것 네. 같로 들었는데 꼭 피해야 할 식품이 있다면 꼭 어떤 게 있을지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외에는 뭐 저희가 따로 음식에 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뭐 그 카페 질문에 보면 커피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뭐 저희가 하루에 마시는 두세 잔 정도의 커피는 뭐 전혀 지장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그 외에 뭐 특별히 저희가 뭐 가리거나 할 음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약제 이외에는 딱히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대로 좀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과일이나 야채,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는 네, 그 음식들인가요? 사실은 뭐 어떠한 음식이 결핵 치료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평상시에 하는 식사, 그리고 더 뭐 추가를 한다면은 뭐 신선한 야채나 비타민이 많이 포함된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영양 결핍 그리고 뭐 많이 이렇게 영양 섭취가 안 되고 단백질이 부족해서 결핵이 걸려서 예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뭐 게 소주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 뭐 그런 단백질을 권장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과잉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를 하라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는데요. 뭐 적당한 정도의 뭐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비타민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된 야채나 과일 이런 거를 그냥 균형 잡힌 식사 정도 수준에서 추천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다른 식품의 도움보다는 평상시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사를 네. 하시는 게 좋고 네. 그 외에는 전문가의 의견대로 약을 네, 이제 처방받은 것만 네, 네, 잘 챙겨 맞습니다.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다른 분의 질문에 또 공감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본인이 궁금하신 내용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도 계속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가능한 한 방송에서 질문에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젊은 일꾼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결핵 때문에 폐에 구멍이 나거나 크기가 쪼그라들기도 한다던데 완치가 되면 폐 기능은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일단은 결핵 말씀하셨던 폐 이제 구멍이 나는 거를 우리가 공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공동이 있든 또는 공동이 없든 아무튼 그 결핵의 병변이 있고 치료를 하면 이제 당연히 줄어드는데, 결핵이라는 병은 어느 정도의 흉터는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얼마나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뭐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정도 또는 이제 증상이 있어서 바로 병원에 와서 진단을 해서 병이 심하지 않을 때 치료를 하게 되면 흉터가 일부 남더라도 대부분은 폐 기능은 정상에 가까운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라면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결핵이 있을 때 감기로 오인을 하고 병원을 찾는 것이 늦어진다든지 하면
이러한 공동이 상당히 다발적으로 생기고 폐병변이 양쪽으로 다 침범을 하면서 병변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사실 우리가 치료를 잘 한다 하더라도 흉터가 꽤 많이 남게 되고 그러한 분들 중에 일부는 폐 기능이 떨어져서 그 이후에 또는 추가적인 기관지 확장제와 같은 흡입제를 계속 의존하면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뭐 물론 이러한 것들은 그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2,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때는 반드시 결핵을 의심하고 병원에 오셔서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서 감기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까지 네. 짚어주셨는데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2, 3주 동안 기침이 지속되는 증상 외에 혹시나 또 다른 증상을 또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은 이제 기침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감기라든지 뭐 기관지염 이런 다양한 증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하게 보는 뭐 감기라든지 급성 기관지염 같은 그러한 우리가 흔하게 보는 호흡기 질환들은 보통 2, 3주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2, 3주 이상 기침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결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 빨리 검사를 받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치료의 기회를 놓쳐서 평생 이렇게 폐 기능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의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2, 3주 기침을 하는 환자분들께서 바로 나 혹시 결핵인가? 이런 의심을 바로 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떠한 검진을 좀 받으시면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진단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2, 3주 이상 지속되면 일단 병원에 가시는 게 맞고요. 병원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보통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정도는 촬영이 다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아주 미세한 그런 병변이 아닌 어느 정도의 결핵이라면 엑스레이로도 충분히 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엑스레이가 촬영이 가능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쉽게 엑스레이만 촬영하면 네. 결핵의 유무를 알 수 있는 네. 상황이니까 예전보다 많이 엑스레이의 성능이 좋아졌나 봐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또 혹시나 지금 여름이어서 뭐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2, 3주 동안 오랫동안 기침하는 분들이 계시면 엑스레이를 촬영을 한번 권유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아는 친구가 해외에서 결핵 사임을 진행하는 간호사인데 MDR 판정을 받고 일주일 만에 사망을 하셨대요. 안타까운 소식인데 결핵으로 그렇게 사망할 수도 있는지 여쭤봤어요. 네, 결핵이 사실은 사망이 많죠. 네, 사망이 많다라기보다는 사망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결핵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고 결핵 환자가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대개 이제 결핵은 만성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이렇게 일주일 만에 갑자기 진단을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진단이 늦어졌다든지 또는 이게 폐가 많이 광범위하게 파괴된 상태에서 만약에 진단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 자체도 위험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폐가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뭐 폐렴이라든지 2차적인 합병증이 함께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빨리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결핵으로 인한 사망을 말씀드려서 많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결핵에 의한 사망이 대부분은 이제 60세,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특히나 이제 기저질환, 뭐 혈압이나 당뇨나 또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셔서 누워 지내시는 이런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주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주로 이제 우리가 뭐 사회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중장년층의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들이라면 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핵과 관련해서 합병증 때문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좀 사례가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령층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이 네.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젊거나 아니면 좀 중년층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완치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던 앞에 케이스는 이제 다제내성 결핵이라서 조금 치료가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내성이 없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료하는 약제 감수성 결핵 같은 경우는 치료만 열심히 잘 받으시면 90% 이상의 완치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뉴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접하니까 또 저희가 또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네. 조금 일찍 결핵에 대한 진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네. 예, 그래서 치료를 받아서 완치하셔서 건강하게 많은 분들이 또 결핵의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역할을 저희가 맡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교수님께서 정말 큰 도움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동안에 젊은 일꾼님께서 두 번째 저희 폐에 구멍이 나거나 크기가 쪼그라들거나 한다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같이 주셨네요. 젊은 일꾼님께서 강의 시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잠복 결핵 감염 자세하게 사전적 의미부터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잠복 결핵 감염 상태에서 전염이 되나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먼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답변만 먼저 말씀드리면 잠복 결핵 감염 상태에서는 절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복 결핵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결핵균이 면역에 의해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휴면, 즉 잠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증상도 없고 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염성은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잠복 결핵 감염에 이미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러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다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격리를 해야 되면 뭐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튼 잠복 결핵 감염은 절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잠복 결핵 감염이 3분의 1 정도 수준이면 본인이 이제 잠복 결핵 감염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잠복 결핵 감염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 양성이 나오면 모두 다 치료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잠복 결핵 감염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또는 잠복 결핵 감염일 때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특정 질환, 특정 약제, 그리고 결핵 환자의 접촉자, 그리고 저희와 같은 의료인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출이 많은 네, 분들이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제가 궁금증이 좀 생긴 건 이렇게 결핵 관련해서 저희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한 번쯤은 이렇게 검사를 하는 사례가 좀 있나요? 사실은 예전에 이러한 저희 건강검진의 개념이 별로 없을 때는 국가에서 이제 결핵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표본을 정하고 결핵을 검진을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전 국민에 대해서 또 생애 전환기 검진이라든지 또는 학교, 직장 이런 곳에서 많은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어느 정도의 그 확인이 가능한 결핵은 대부분 가슴 엑스레이 정도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엑스레이는 대부분의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에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직접 나서서 결핵 검진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검진에서 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이러한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뭐 노숙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 특히 결핵협회에서 그러한 검진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핵협회에서도 노숙이나 취약계층 등에 네. 정말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한 관찰이 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외에 다른 이제 일반 국민들은 다른 일반 검진 속에서 이제 결핵에 관련된 이제 병을 혹시나 있으면 알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운몬구님께서 영어로 WOONMONGGU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뉴스에서 신약 6개월 이상 사용 못하게 한다는 걸 봤는데 치료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지금 그 서투라라는 약과 델티바라는 약은 이제 결핵 신약으로 개발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3년 전부터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약제가 사실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24주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6개월 정도 사용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이제 지침인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6개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6개월 이상 사용을 못하는 거지만 사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경험을 보면 6개월 이상 사용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6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약을 끊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균이 자라나와서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6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고 6개월 이상 사용을 했을 때 크게 이렇게 부작용 측면에서라든지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요즘에 이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렇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께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네. 예, 그 새로운 또 약이기 때문에 기대가 또 클 수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더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네, 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은 6개월 정도 네. 예, 사용하는 건데 신약이 개발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더욱더 관심도 갖고 네. 또는 혹시나 우려도 하실 수도 있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신약과 관련해서 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지금 사실은 이제 신약이 많이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약제가 개발이 돼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여러 약제들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희가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를 함에 있어서 또는 일반적인 감수성 결핵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약제는 사실은 대부분이 60년대, 70년대 마지막으로 개발된 그런 약들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약들을 결국은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입증하고 한다면 이러한 신약들을 사용하고 또한 기존에 사용하는 약들에서 효과적인 약들을 재조합해서 사용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러 부작용이 있는 이런 약들도 좀 제외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20개월 정도 치료해야 되는 이러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도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있다는 사실을 옆에서 느끼니까요. 네. 예. 저희가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게 네. 아이디가 힘내라예요. 네. 그래서 힘내라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주변에 항상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한 경우들이 이제 또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네. 있으니까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네, 네.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성 결핵인데 주사 안 맞고 치료할 수는 없나요? 주사 맞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 아이디가 힘내라 님이신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주사가 혹자는 이게 악마의 약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주사를 거의 처음에는 뭐 매일 맞다시피 해서 보통 8개월 정도 다제내성 결핵에서는 맞아야 되니까는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신독성이라든지 콩팥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귀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환자분을 힘들게 하고 또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좀 포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렇게 전문가들 집단에서도 이 주사제를 어떻게 제외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저희가 많이 그 진료를 할 때 참조를 하는 WHO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서도 실제로 주사를 제외하고 치료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의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내라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좀 저희가 주사를 맞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이렇게 주사제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힘내라님께서도
보통 이제 한 8개월 정도 주사를 맞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다시 먹는 약으로 이렇게 다시 먹는 약만으로도 치료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치료를 하신 지 얼마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직은 우리가 좀 주사가 없으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조금 더 의료가 좀 발전이 돼서 주사 없이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실 땐 본인의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교수님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결핵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고 또 방송 시간 내에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카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결핵 스토리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과 응원글들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회원분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활기찬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강의 시작 때 말씀드렸던 베스트 질문 그리고 댓글 작성하신 분들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어떠한 질문 뽑더라도 다 뭐 괜찮지만 그래도 교수님께서 이분의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다. 또는 궁금증을 정말 해소시켜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교수님께서 두 분만 좀 뽑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뽑아드리고 싶지만 네. 우선 두 분을 고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젊은 일꾼님 젊은 일꾼님. 오늘 추가 질문까지는 주셔서 좀 많은 질문을 주셨던 하셨는데. 젊은 일꾼님하고 두 번째는 네. 아이디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 힘내라님께 힘내라님. 주사 잘 맞으시고 꼭 결핵을 완치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힘내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디가 한몫한 것 같아요. 네.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디에 신경을 앞으로 좀 쓰셔야겠는데요. 고맙습니다. 재미난 아이디도 여러분들 저희가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좋은데 질문에 답변 드리는 걸 최우선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혹시나 다음에 질문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아이디로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베스트 질문으로 젊은 일꾼님과 힘내라님께서 선정이 되셨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교수님을 더 이상 안 만났으면. 하지만 아직 결핵이 좀 남아있는 동안에 교수님 만나 뵐 텐데 결핵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여러분들 이제 교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와 같은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 그리고 이렇게 의료 환경에 대해서 많은 서포트를 해주는 결핵협회와 같은 이러한 단체들의 노력이 있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묵묵히 이 병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 오고 있으니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부산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목정화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박수도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초반에 소개되었던 결핵 극복 수기 당성작에서 누구보다 환자의 질병 완치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믿으십시오 라는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해 주신 목정화 교수님과 한국 얀센과 대한결핵협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 병원 현장에서 치열하게 이 병과 싸우고 계신 관계자분들,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환우분들, 그분들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까지, 끝으로 카페에 들어와서 이 병을 이겨내기 위해 관심 가져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이 모든 분들의 이 노력들이 모아져서 한 인류는 끝끝내 이 질병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